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으면 어떻게든 친해져서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지. 자기 뒤처진다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 도시락 뺏어먹고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면 본인 성적이 오르겠어요?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달된 기술력은 4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업, 농업, 문화계 전반까지도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 그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밥그릇들을 다 뺏어오고 있습니다. 아베가 안절부절 못해 어떻게든 한국에 시비 한번 걸어보려는 것도 밥그릇 뺏기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한나라 정상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이 그동안 빨대 꽂고 꿀 빨아먹던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사업권을 한국이 다 뺏어오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싱가포르의 면적은 692.7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서울보다 조금 더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 567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는 전 세계에서 11위,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5만 달러, PPP 환산 국민소득은 6만 달러에 달하며 1인당 외환보유고는 세계 최정상권입니다. 1인당 GDP는 3만 7천 달러가 넘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습니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 네 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15%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작년 말에 싱가포르는 어느 나라 손을 들어줬을까요?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놓고 국제회의에서 일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의 설전이 오간 뒤 마이크는 싱가포르에 넘어갔습니다. 비비안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준비한 원고를 읽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아세안 국가를 하나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뺄 게 아니라 백색 국가의 범위를 아세안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서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빠지더라도 아세안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직접적인 비판이 나온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에 덩달아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싱가포르 외교장관 발언에서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과 한중일은 하나의 가족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선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국제사회의 쓴소리에 고노 일본 외무상은 잠시 당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제 보복 조치라는 구시대적인 미개한 발상 자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성인들에게는 통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는 빠르게 아베 신조가 끌어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 같은 국가, 일본을 손절하고 4차 산업혁명 맛집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국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표준화, 법정 개량,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제와 함께 스마트 시티 등 분야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정보 교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국제 표준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에 추동력을 얻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정상은 아세안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고 가장 많은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해 있다며 싱가포르
역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육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역대 최다인 86만 명을 기록했다라며 부산과 싱가포르 간 직항 노선을 개설해 더 많은 양국 국민이 오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싱가포르 양자 관계는 정말 돈독하다면서 고위급 관리 교류도 있었고 또한 경제 관계도 견실해왔고 인적 교류도 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 간의 사이는 돈독한데 민간 기업 간의 사업 교류는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이 대박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2030 지하철 노선 확장 계획에 따라 톰슨 라인과 다운타운 라인 등 2개의 추가 라인이 곳곳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 중 삼성물산이 톰슨 라인 T30709와 T31309를 수주했습니다. T30709는 싱가포르 육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로 삼성물산은 이 공사를 3억 9,300만 달러 약 4,500억 원에 단독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 큰 공사를 수주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철 천정 쪽 공사를 먼저 끝낸 후 하부 공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의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 방법은 초기 공사만 진척되면 도로를 옮기는 문제가 사라져 공사가 수월해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백화점, 호텔 등이 있는 주변 시설에 공사로 인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입찰 당시 강점을 보인 것은 빌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계획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자체 개발한 BIM 시스템은 공사 기간별 공사 단계가 표시되고 특정 지역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해당 지점에 대한 공사 진행 유무와 필요 자재 등 주요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됩니다. 한마디로 건설 토목 분야에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도로를 여러 번 옮기고 복구하는 작업 단계를 줄이고 도면에는 역사에 들어갈 소화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해 발주처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삼성물산이 수주를 성공한 이유는 고객인 발주처의 신뢰 제고였습니다. T30709 입찰에 참여한 6개 회사 중 유일하게 삼성물산만 대안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도로를 옮기고 다시 복구하는 단계가 12단계였지만 이 과정을 7단계로 줄여 입찰했습니다. 공법이 바뀌면서 단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설계 점수는 1등을 받았습니다. 삼성물산의 안전 경영 또한 발주처의 신뢰를 얻는데 주요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싱가포르 발주처의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 현장 근무자는 물론 주요 경영진이 직접 싱가포르 육상교육청의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정을 간소화시키고 공사 주변에 날리는 먼지들까지 잡고 현장 인부들의 안전까지 챙기는 세심함에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들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T307 현장은 착공 이후 지금까지 무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입된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장치들 덕분입니다. 이제는 건설 결과물만 좋다고 수주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공사할 때 소음 먼지는 물론 공정을 줄여 간편화해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공사 현황 파악까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전까지 도모해야 하는 시대이고 이 어려운 일들을 대한민국 산업여군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에이 뭐야 페페TV야 삼성물산만 잘 된다고 무슨 대박이야. 다른 데는 뭐 없잖아.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은 8천억짜리 대박 계약을 따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서 총 8천억 규모의 도로 및 건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동남아 지역에서 연이은 수주 비결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공적인 시공 능력을 꼽았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은 약 2,560억 원에 달하는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 연내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할 경우 동남아에서 수주 규모 1조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총 2건의 별개 공사로 북남 고속도로 N113 공사는 2,549억 원, N115 공사는 2,545억 원으로 총 5,094억 원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베트남 베가시티 복합개발 사업은
휴양 도시인 나트랑 지역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고급 호텔 및 빌라 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공사 프로젝트입니다. 야, 페페TV야. 삼성현대는 원래 잘 나가잖아. 거기 빼면 대한민국 잘 나가는 회사가 뭐 있냐? 네, 여기 GS건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싱가포르 발주처의 GS건설 시공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습니다. GS건설도 싱가포르 북부에 건설 중인 131m 규모의 터널 공사와 환승 및 방공호 역사인 우주랜드역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근데 GS건설은 이를 훌륭히 수행해냈습니다. 그것 미국 대선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표 등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며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일 공식 승리 연설 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14분간 통화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고 말했습니다. 린치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핵심 축이라는 의미의 린치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썼던 말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사용했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추켜 세웠습니다. 이후 이 말은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사실상 경제적 거래 상대로 여기면서 전통적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보건안보, 세계 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번영을 위해서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대응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도 꺼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초토화 상황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로 한국은 1년 넘게 표류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직접 방위 공약의 확고한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협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터무니없는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에는 유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이야기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있을 당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핵 위협이 더욱 커진 데다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권 전환 논의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일본 총리와도 10분간 통화했습니다. 문 대통령보다는 짧게 통화했네요. 통화 시간을 놓고서 국내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화 시간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먼저 오전 통화 일정을 정하고 난 뒤 미일 정상통화가 이루어졌다. 아무튼 미일 정상 간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코너스톤은 추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화통화의 주요 내용은 미일 안보 조약을 통한 중국 견제였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 비중 있게 다뤄진 이야기는 생각고 열도였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가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받으면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센가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르면 중국이 센가쿠 열도를 공격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반발했습니다. 자오위다오의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다. 미일 안보 조약은 냉전의 산물이다. 따라서 미일 안보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칭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바이든 당선인과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차기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일본과 트럼프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과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한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미일 안보 조약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은근히 떠본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 가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일본이 시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이 시료 지배하지 않는 지역은 미일 안보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없다. 국제조약인 미일 안보 조약에서 제외한다는 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와 쿠릴 4개 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죠. 사실 일본은 센가쿠 열도를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구도들이 재편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일 동맹을 린치핀,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으로 칭한 것으로 볼 때 중국 견제를 위해 향후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를 향해 반중전선 동참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공식 외부 행보가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선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소통을 바란다고 화답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비해 북한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북핵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대북 정상 외교를 무의미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치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